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 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강의할 내용은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공개키 암호화 기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짝을 만들어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진 보안 시스템 중에 최근의 보안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 보안 시스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혁신한 블록체인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제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1세대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라 부르고 2세대 블록체인을 이더리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더리움의 특징은요, 2세대 블록체인의 특징은 스마트 계약의 도입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제1세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고 제2세대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세하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특징은 뭐니 해도 계정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정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잭션, 줄여서 TX를 합니다. 트랜스미트가 아니고 트랜잭션요. 이 거래는 트랜잭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은 입력, 이게 TX in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in이라고 합시다. 그 입력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TX out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out이라고 합시다. out, 출력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입력과 여러 개의 출력으로 이루어진 게 이 우리말로 하면은 거래입니다. 거래입니다. 거래고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비트코인은 또 다른 거래가 있겠죠. TX가 있으면은 여기에 입력, in이 있고 여러 개 있고 출력, out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래 안에 다 있는 거죠. out이 여러 개 있습니다. 출력이요. 그러면은 자, 이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은 이 입력이 가리키는 주소의 이 출력, 여기서 결국은 갖고 와서 인출이 온다 그러는데 인출이 와서 이게 이쪽으로 아웃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만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UTXO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used transaction TX 중에서 output 이렇게 해서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입니다. 출력. 그것을 이제 세트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지역 블록체인 노드가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UTXO에. 그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거래만 존재하는 겁니다. 거래. TX. 거래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블록체인에, 이 블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블록체인인데요. 이런 블록체인인데, 이 TX들이 이 블록에 각각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약 10분 동안 이루어진 거래들이 이 TX 10분 동안에 온 거래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걸 이제 블록체인에, 이 블록에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UTXO가 업데이트 되어 나가면서 블록체인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이야기였고요. 이더리움은 TX가 있어요. TX.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는데, 거래도 있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정. 우리 우체국, 은행요. 은행 계정하고 똑같은 계정입니다. 어카운트.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글로벌 계정이죠. 글로벌 계정. 전 세계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모두 다 자기 나름의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 거래라는 것은 이 계정을 접근해서 이 계정의 잔고를 다른 사람의 계정 이거를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라 라는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트랜잭션이라는 게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이 왼쪽이 비트코인이고 오른쪽이 이더리움인데요. 비트코인에서는 자, 이 트랜잭션의 입력이 이 출력으로부터 아웃풋을 인출해 오기 위해서는, 자금을 인출해 오기 위해서는 뭐가 사용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개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키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의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이 이 자금을 인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비해서 이더리움에서는 이 TX가 이 계정에게 메시지 명령을 내리려면은, 계정을 건드리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이 계정을 건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개인 키가 있어야지만이 이 계정을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 사용 방법이 다르죠. 다른 이유는 이더리움에서는 계정과 거래, 트랜잭션이 다릅니다. 잔고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더리움에서는 이 계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정에. 비트코인에서는 잔고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이 아웃풋, UTXO 여기에 들어있죠.
그렇게 보면 UTXO도 거래 안에 들어있는 아웃풋이니까 TX 거래 안에 잔고가 역시 들어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에서는 계정에 잔고가 들어있어서 어느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얼마를 보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트랜잭션이 메시지로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계정 입장에서는 지시하는 게 주인이 맞는지 개인 키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스마트 계약. 그런데 이게 잔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에서는요. 계정에는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계정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는 EOA와 CA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계정은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EOA라고 합니다. A. 이것도 EOA죠. 우리말로 하면은 외부 소유 계정입니다. 그때 이제 개인 키로 제어한다는 것은 이 개인 키로 자기 계정을, 이 개인 키를 가진 사람만이 제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계정으로 돈을 보낼 수가 있겠죠. 은행이 동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CA는 우리가 계약 계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컨트랙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CA, 계약 계정요. 자, EOA도 있지만은 이 CA가 있습니다. CA. EOA도 있고요. CA가 있습니다. 이 CA가 있습니다. 자, CA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계약, 스마트 계약인데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코드.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겨울 초기에 갑자기 온도가 20도 정도 내려가 버리는 경우에는 그 한파로 인해서 얼마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약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은 이제 트랜잭션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 20도가 내려가 가지고 농부가 이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동파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TX를 작동시켜 가지고 이 계약 코드를 트리거를 해요. 트리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TX가 직접 트리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외부 소유 계정을 통해서 합니다. 이 외부 소유 계정을 통해서 이게 지금 손해를 입었는데 나는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 계약 계정이 메시지를 내어가지고 이 계약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아웃풋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에서는 계정 기반 시스템이라는 게 두 가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EOA이고 하나는 CA, 컨트랙트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전역 상태, 글로벌 스테이트, 전역 상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전역 상태란 것은 계정 잔액과 스마트 계약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블록체인에, 이더리움에서는 블록체인에 뭐를 보관하고 있느냐 하면은 트랜잭션과 그때 이더리움은 여기 약 12초 정도 됩니다.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시간이 약 12초 정도가 돼요. 이더리움이. 그때 일어났던 뭔가 야기됐던 이 트랜잭션들요. 이 트랜잭션들이 이 블록체인에 보관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계정에서 계약 계정에서 잔고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은 이 EOA 계정의 잔고와 이 EOA 계정의 잔고가 이 메시지가 지시한 대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계정의 상태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불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10불을 이 사람 계정으로 보내라 그러면은 이쪽 계정에서는 10불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이쪽 계정에서는 10불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런 업데이트 상태, 모든 글로벌 세계적인 외부 소유 계정의 업데이트 상태가 블록체인에 보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트랜잭션이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 이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이 계약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물론 EOA를 통해서 실행됩니다. EOA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또 이거 계약 코드가 또 다른 계약 코드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이 컨트랙트 계약 코드가 실행되고 난 뒤에 상태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면은, 자, 이게 보험회사 컨트랙트 코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원래 이 보험금을 농작물의 피해를 입으면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실행되면서 1,000만 원을 보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계약 코드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상태, 그 상태란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상태죠. 하나는 EOA가 업데이트된 상태, 또 다른 상태는 계약 코드 CA,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업데이트된 상태. 그 상태가 세상의 모든 그 업데이트된 상태를 여기에 보관하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코드가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보관하느냐? 자,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이 작동하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들만 바뀌겠죠.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블록 타임 동안에 뭔가 지시가 내려왔던, 트랜잭션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왔던 그 계약 코드만, 컨트랙트 어카운트만 상태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그것을 이제 포인터를 사용해서 바뀐 부분만 계속 알려줍니다. 모든 노드들에게요. 그래서 모든 노드들은 그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바뀐 부분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바뀌어진 그 어느 것만 바꿔라 라고 하면은 그것만 계속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블록은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요, 이 도달하는 이 트랜잭션요, 트랜잭션과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이 업데이트 시킨 글로벌 상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EOA가 업데이트 될 거고요. 해당되는 EOA가, 또 하나는 해당되는 CA,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를 계속 이렇게 블록에 기록해 나가는 것이, 그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게 지금 약 12초 간격으로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줄이는 게,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가장 큰 그 숙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계약 능력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 비교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그 한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이게 기존 금융, 우리가 CFI라고 하는데, 중앙금융요, 기존의 금융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디파이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거죠.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없이 이더리움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입니다. 스마트 계약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장점이라는 것은요, 이더리움의 장점이라는 것은 복잡한 스마트 계약,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그런, 우버요, 차량 공유 시스템이죠. 우버, 이런 것들이 그 D앱이라고 하는데,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D앱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은 EOA에서 이걸 작동시키고, 또 이 스마트 계약이 또 다른 스마트 계약을 작동시키고, 또 스마트 계약이 다른 스마트 계약을 작동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계속 연결되어서 결국은 하나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도, 복잡한 스마트 계약도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탈중앙화 금융에서 그 거래하는 유니스왑, 같은 이런 그 디파이요. 이것도 D앱입니다. D앱입니다. 결국은 이런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마트 계약으로요. 그래서 이 분산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이더리움이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최적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니스왑 같은 거는요, 이 D앱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진 D앱이 복잡하니까, 아예 이 D앱을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돌립니다. 그걸요, 보통 레이어 2 체인, 이더리움의 그
레이어 2 체인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를 아예 별도의 블록체인에서 이 뒤에 하나만 올려가지고 돌려요. 그런 체인을 우리가 DF 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N 블록체인. 예, DF 체인에는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ENS도 있고요. ENS도 있습니다. 이 ENS가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우리 기존의 그 인터넷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있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이 이더리움 ENS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일을 시켜가지고 이 스마트 계약을 돌리면은요, 얘가 돌아가고요, 돌아가고, 또 얘가 또 돌아가면서 또 이쪽 스마트 계약을 트리거 시켜가지고 이걸 돌리고, 또 이걸 돌리고, 이거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요, 요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려는 트랜잭션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 그게 12.04초, 약 12초, 12초 안에 이게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프로그램 코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 있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계산, 컴퓨팅 파워, 계산 리소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소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을 뭔가 이야기를 시켰다는 것은 이 계산 리소스, 컴퓨팅 파워, 이더리움 컴퓨팅 파워가 한정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을 돌리려고 하면은 항상 뭐를 먼저 내놔야 되느냐 하면은 가스라는 그 수수료를 내놓고 내가 이 사용하는 계산 리소스만큼 이 가스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더리움에서 계산을 시킬 만큼 스마트 계약을 돌리게 할 만큼의 그 가스를 수수료로 내놓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고 간단한 계약을 하려면 수수료를 또 적게 내야 되고 근데 이 수수료가 아주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계약을 돌리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높아져요. 또 적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은 돌리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은 또 수수료는 좀 낮아도 되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계산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더리움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UTXO 모델로 인해서 스마트 계약 구현이 복잡합니다.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비트코인은 여기 아래 그림이 이제 여기 이제 비트코인 그림인데요. 비트코인은 뭔가 입력이 여기 출력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이쪽에 있는 출력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개념이니까 스마트 계약을 만약에 구현한다면은 어디다가 구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출력에다가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입력이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계약을 일을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일을 시키면은
요게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다른 다음 스테이트를 실행시켜서 이 코드를 실행시켜서 다음 코드를 이쪽 출력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비트코인에서 스마트 계약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스마트 계약 구현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 거래, 여기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옮긴다 하는 그 단순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이 프로그래밍, 복잡한 스마트 계약과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 같은 거를 비트코인으로서는 못합니다. 디앱 체인 그러면은 그거는 비트코인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디앱 체인은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디앱 체인. 그래서 이제 에이다가요. 암호화폐 에이다가 이게 UTXO 모델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트랜잭션 구조가 비트코인이 너무 좀 구조가 약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출력 여기 이제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니까 출력에다가 스마트 계약 코드를 집어넣으려니까 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확장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E를 붙여가지고 에이다에서는 이거를 Extended UTXO 모델 그래서 에이다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UTXO의 복잡한 스크립팅, 스마트 계약 로직과 같은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UTXO 모델을 확장한 것이 그것이 에이다의 이 UTXO 모델입니다. 자, 이 UTXO 모델이건 비트코인의 UTXO 모델이건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의 장점이 스마트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디파이, 그 다음에 ENS와 같은 그런 그 인증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디앱 체인, 디앱 체인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버를 스마트 계약으로 디앱으로 만들어서 어떤 우버 회사가 하나의 그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에다가 이 디앱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록체인으로 그 디앱 체인으로 그렇게 우버를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제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이더리움을 제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그 스마트 계약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보안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 운용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더리움의 개요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더리움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게 하려고 하니까 좀 그림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계정 기반 시스템이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 두 가지 형태의 계정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에는 외부 소유 계정 EOA와 계약 계정 CA가 있습니다.
컨트랙트 어카운트예요. 그래서 이 EOA는 우리 은행에서 사용하는 어카운트 계정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그 계정에서 돈을 빼내 가지고 다른 계정으로 돈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동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CA 컨트랙트 어카운트요.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CA는 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컨트랙트 어카운트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안에 솔리디티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그래서 이 계약 프로그램 코드는 개발자가 개발해서 이처럼 그 계정 자체의 코드가 블록체인, 이게 이제 블록체인 하나의 블록인데요. 이게 블록체인은 블록 헤더와 블록 바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한 그 계약 코드는 사용자의 계약 계정에 컨트랙트 어카운트 이 계정에 프로그램 코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블록에는 계정들의 코드가 다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 올리는 것을 이제 배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이더리움의 특징은 전역 상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외부 소유 계정에서는요, 그 계정이 거래를 하고 난 뒤에 남는 잔액이 계속 바뀌겠죠. 또 이 계약 계정에는 그 코드가 실행되고 난 뒤의 그 상태 정보가 이 블록 시간 간격으로 계속 상태가 업데이트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계정의 상태죠. 그러니까 그 상태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면은 이처럼 여기에서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오는 이 트랜잭션들이 그 계정에 가서 코드를 실행시켜서 이 상태 변경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들요. 요 블록 시간이면은 요때 도착한 트랜잭션들요. 들과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 이 계약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업데이트된 상태가 다음 블록에 업데이트돼서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각각의 블록 시간마다 하나의 선정된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블록을 만들어서 이를 점프하면은 여기 있는 이걸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업데이트된 상태는 요전에 이제 블록 타임 동안에 어떤 트랜잭션들이겠죠.
트랜잭션들, 요거에 의해서 업데이트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자, 이런 블록을 제안자가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검증자 노드가 제안자가 전파한 그것을 받아서 블록을 검증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지지만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트랜잭션 0, 1, n-1 이게 왔다고 합시다. 여기 오면은 도착했겠죠. 도착하면은 먼저 제안자 노드가 자기가 실행을 합니다. 요거를 S0, 요때 이제 S0가 이미 있었죠. 상태가요. 글로벌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TX0를 적용시켜서 상태 변경을 일단 하고, 또 TX1을 적용시켜서 이 계약 코드를 계정을 실행하게 해서 상태 변경을 하고요. 이게 쭉쭉쭉 나가서 요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이 그 해당되는 계약 계정을 실행시켰을 때 그때의 마지막 글로벌 상태 변경된 것이 SN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블록을 만들어서 이런 블록을 전파를 했어요.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그러면 검증자 노드들도 요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요거를, 트랜잭션들을. 이거는 모든 검증자 노드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게 도착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검증자 노드가 갖고 있었던 요 상태에서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은 제안자 노드가 만들어서 보냈던 요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예, 이 블록이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블록 시간마다 선정된 제안자 노드는 블록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검증 노드는 제안된 블록을 받아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과정이 제안자 노드에서는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되고, 검증자 노드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와 같은 일이 제안자가 만들어서 보냈던 이 블록을 검증하기 위해서 똑같이 검증자 노드에 의해서 수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제안자 노드나 검증자 노드나 일의 양은 똑같은 겁니다. 먼저 제안자 노드는 먼저 블록을 자기 주도로 만들어서 보내는 책임이 있고, 다른 검증자 노드는 그걸 받아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자기가 갖고 있는
트랜잭션 리스트를 가지고 검증해봐서 같으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6,000개의 검증자 노드가 있다고 하면은 6,000개의 검증자 노드가 각각 똑같이 그렇게 이 검증 과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래서 검증자 노드를 보안을 위한 참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뭐 participants for security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상을 하는데 그냥 보상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검증자 노드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먼저 ETH를 스테이킹 해야 됩니다.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은행에 적금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요. 적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돈을 맡겨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맡겨놓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은 보상을 해주고요. 이자 형태로 이 맡겨놓은 액수만큼에 해당되는 이자 형태로 보상을 해주고 일을 잘못하면 이 맡겨놓은 돈의 일부를 뺏어버립니다. 당근과 채찍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그 보안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곳이 하나는 밸리데이터, 검증자고요. 하나는 제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밸리데이터 하면은 검증자고 프로포저를 하면은 제안자인데 이게 하나의 그 노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밸리데이터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밸리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증자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밸리데이터만 이야기해서 검증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잘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자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제안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의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4,071개의 검증 노드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4,071개, 동기화가 된 게 3,607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1,222개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한 89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릴 것은 제가 이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오라클 데이터거든요. 오라클 데이터니까 이게 뭐 어떤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라는 것은 첫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작성한 시점, 그 다음에 작성한 사람,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해서 이 정도 데이터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들만 사용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자들은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합니다.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맡겨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액티브 검증자로 선정이 되면은 탈퇴하는 검증자로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계속 업데이트돼 나가니까 그 검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자 노드는요, 블록을 제한하는 제한자 노드는 검증자 노드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또 그 가동 시간이 일관된 그 검증 노드는 선택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 블록을 제한하거나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드는 온라인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검증 노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페널티를 받고요. 스테이킹 보상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동 시간이 길고 운영 효율성이 높은 우수한 검증 노드는 고객을 위한 스테이킹 보상을 극대화해 줍니다. 지분 증명 방식.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분 증명이란 이 스테이크, 지분요. 지분은 검증자들이 예탁해 놓은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제적으로 이 원칙이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이 인센티브,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 지점이 이제 이더리움이 발행되는 곳입니다. 발행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발행해서 이제 보상을 주지만은 바람직한 행동, 블록을 시기적절하게 제한하고요. 시기적절하게 검증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페널티도 부여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거나 검증을 늦게 하거나 부정확하게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억제하는데 이 페널티가 사용됩니다. 근데 검증자로 액티브 검증자로 되었는데 비활동 노출, 불참, 이거는 처벌이 더 엄격하고요. 또 공격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자가요. 그런 경우에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도 합니다. 이게 이제 슬래싱이라고 합니다. 슬래싱.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노드 숫자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지금 기준으로 총 4,077개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동기화되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3,607개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 처리 건수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위의 그림이 하루 총 거래 건수입니다.
하루요. 2015년 8월 9일 이때 하루에 1329건을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많아져서 지금 2024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약 200만 건 정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수료, 트랜잭션을 제출할 때는 그 수수료를 내야 되죠. 이게 그 이더리움이 월드 컴퓨터로서 글로벌 컴퓨터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는 거니까요. 그걸 보면은 약 이때 21년 근방으로 해서 피크가 2020년 9월 17일이네요. 그때 이게 얼마인가요? 42,763 이더로서 수수료가 하루에 벌어들였고요. 2025년 지금 2월 4일 기준으로 341.6 이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거래 수수료는 거래량은 이렇게 많아지고요. 수수료는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더 가격이 올라서 요게 이더 단위니까요. 이더 단위니까 이더리움은 기술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그 전환이 됐던 게 이 더 머지입니다. 이게 2022년 9월경인데요. 22년. 이전에는 방식이 그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꿉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요. 이 스테이크 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 더 머지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댕컨, 이게 이제 2024년 3월인데요.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면은, 이 댕컨 업그레이드는 이 레이어 2를 아주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블록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과거에 그 콜 데이터라는 것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 블록 안에 이 블록이라는 것으로 처리하게 그렇게 하는 레이어 1, 레이어 2 체제를 한 게 이 댕컨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원래 3월에 계획되어 있는 이 팩트라 이 업그레이드에서 블록 개념이라든지 거래 추상화 같은 그런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는 레이어 2로 확장이 되어서 지금 레이어 2 체인들이
하나의 이더리움 생태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어 2가 이게 이제 이 거래, 일주일 동안 거래하는 건수들을 보면은요, 이게 아비트룸, 옵티멈, 폴리곤, 이런 것들만 일주일 동안 거래 건수만 나타냈는데요. 그것들을 짓게 하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짓게 하면은 솔라나의 일 거래량보다 능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더리움 레이어 2들이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그 이제 레이어 2들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그것을 블록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의 그 이더리움 프로토콜을 한번 혁신한 것이 이 댕컨 업그레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레이어 2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레이어 2 체인들이 막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이요. 가장 현재 이 블롭을 많이 이더리움 메인 체인으로 게시하고 있는 곳이 이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12시간 동안에 4,340건 블록 트랜잭션을 이더리움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0건 되겠네요. 10,000건을 베이스 이 레이어 2 블록체인이 이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알비트룸, 옵티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베이스를 한번 봅시다. 베이스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이고 옵티멈 기술을 이용하는 체인입니다. 옵티멈, 낙관적 롤업 기술이요. 낙관적 롤업 기술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인베이스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 레이어 2 체인은요.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하고 차별이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그 바이낸스 다음으로 가는 암호화폐,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CEX입니다. Centralized Exchange. 예, 여기서는 거래소에서 돈을 벌지만은 자기들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레이어 2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중앙화 거래소지만은 자기들이 뭘 만들었냐니까 레이어 1 체인으로 BNB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흉내내서 BNB를 만들었습니다. 흉내내서요. 자, 그래서 이 바이낸스에서는 그 중앙거래소 여기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이득을 챙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BNB 체인은 이더리움에 아예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이 코인베이스는 같은 중앙화 기관이지만은
중앙화 거래소지만은 그 기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레이어 2 체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접근 방식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좀 설명을 못했는데요. 이 블록에 게시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이더리움 메인 체인으로 블록 트랜잭션을 게시하는 것을 보면은 그 베이스가 가장 많고요. 베이스가 그 다음에 요것, 아비트럼, 옵티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특징이 이더리움 발행과 소각인데요. 발행과 소각입니다. 발행과 소각인데 이게 왜 발행을 하느냐 하니까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해놓기 때문에 그 이자를 줘야 되니까 예. 검증 프로세스 참여하면은 그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스테이킹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현재 스테이킹 되어 있는 양이요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이더로서 이만큼 이더가 되어 있고 이 전체 현재 이더리움 서플라이 공급 물량의 약 27.58%가 지금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킹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 된 만큼에 해당되는 검증자 등 네트워크 운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만큼 스테이킹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 이자가 2.5%로 계산했습니다. 뭐 2.5%에서 뭐 4%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5%까지 이야기하는데 2.5% 계산해 보니까 인센티브로 이 정도 나가요. 1년에 한 85만 그 ETH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통계를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1년에 ETH 발행되는 게요. 지금 이게 818K거든요. 약 82만 ETH를 1년에 발행하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소각, 거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아까 피. 트랜잭션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 수입 중에서 이만큼을 1년에 이만큼을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이게 더 머지 이후로는요 이더리움은 총 공급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증가된 게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BTC 같은 경우는 이게 소각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BTC에.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이더리움은 이 정도로 늘어납니다. 더 머지 이후의 이더리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더 머지는 더 머지 2022년 9월 29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더 머지가 일어난 이후로 이더리움은
상당히 전체 공급량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 머지 기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요. 이 정도가 이더리움을 발행을 했고, 그 발행은 지분증명 방식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보안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증자에게 의존하고 스테이킹한 검증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위해서 더 머지 이후로 이만큼 많은 이더리움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와 검증자에게는 노드를 활동적이고 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장려책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요.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검증자는 페널티를 부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전체 공급량이 더 머지 때 120.53 밀리언 ETH였는데 25년 2월 22일 5일 현재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이 역시 120.58 밀리언입니다. 안정적인 총 공급량이 더 머지 이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L2 확장, 블록 트랜잭션 처리하면서 더 안정돼졌습니다. 자, 이더리움 수수료를 지금 많이 받는 거를 한번 랭킹별로 봅시다. 이더리움에서 수수료 받는 거요. 수수료를 받아서 소각시켜버리는 게 유니스왑, 이게 이제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D앱이거든요.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D앱이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덱스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사람이 관여 안 하고 그냥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면 바꿔주거나 그렇게 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처리하면서 이만큼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렸고요. 이게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그 다음에 ETH를 보내고 받는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고 받는 그 거래 수수료. 거기서 이만큼 ETH를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리고요. 7일 동안에, 다 7일 동안입니다. 테더,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 처리해주고 수수료 받아가지고 이만큼을 소각을 시켜버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블롭입니다. 블롭. 레이어 2 체인이 있으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1 체인이 있으면은, 이 보안 검증을 위해서 이쪽으로 블록 트랜잭션을 게시를 하죠. 이것도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온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저들이 이렇게 오는 트랜잭션, 이런 것도 수수료를 받지만은 이 블록에 대해서도 이것도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거기서 모든 L2 체인으로부터 블록 트랜잭션을 받으면서 처리해주고 받은 수수료 중에서 이게 이만큼을 일주일 동안 소각해버렸다는 겁니다. 뭐 메타마스크 같은 것도 이만큼 수수료 받아가 소각했고요. 그래서 벌써 이게 그 소각하는 랭킹에 블록 P가 레이어 2로부터 오는 트랜잭션 때문에 받는 소각되는 양이 벌써 4등으로 올랐었습니다. 여기 이제 2024년 12월 2일 통계인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7일 동안 거래한 겁니다. 네, 소각한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더머지 이후에 총 이만큼의 ETH가 소각이 된 겁니다. 이만큼의 ETH가요. 그래서 ETH는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 유튜브에서는 2월 28일 날 방송한 그 비트코인 편, 그 다음에 오늘 방송한 이더리움 편, 그 내용을 두 개를 비교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러한 그 유튜브를 3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